오늘 함께할 영화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 남녀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들도 다시 한번 결혼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를 선사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셀린 송 감독의 영화 머티리얼리스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은 없어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이 질문을 듣고 웃거나 한숨 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 그리고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본 고민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예비신랑 신부들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할 테니까요. 상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연봉은 얼마나 될까? 집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속물적인 생각만 할까? 괴로워지며 회의감마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제대로 고른 셈이죠. 이런 분을 위한 영화가 바로 머티리얼리스트였거든요. 이 영화는 삼각관계 로맨스를 소재로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이 어떻게 상품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리스트는 2025년 8월 개봉한 로맨틱 영화입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를 연출했던 한국계 감독 셀린 송이 패스트 라이브즈에 이어 연출한 두 번째 장편 영화죠. 일단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다코타 존슨, 크리스 에반스, 페드로 파스칼이 흥미진진한 삼각관계를 이루거든요. 이 영화는 뉴욕의 데이팅 문화를 배경으로 안정된 결혼이냐 사랑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제작비 2천만 불로 1억 달러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에도 성공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제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무대인 뉴욕이라면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 방법이 영화처럼 흘러갈 것 같긴 하네요. 영화 속에서 커플 매니저들의 일상과 생각,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셀린 송 감독이 실제로 뉴욕에서 6개월간 커플 매니저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영화적 상상을 더해서 만들어 놓으니 디테일과 리얼리티가 살아있게 된 거죠. 첫 장면은 갑자기 석기 시대로 보이는 시간 배경으로 남녀 원시인이 등장합니다. 아니 소개팅과 로맨스 영화라면서 왜 뜬금없이 원시인들이 있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원시인 남자가 원시인 여성에게 어디선가 꺾어온 꽃다발과 들꽃으로 만든 반지를 끼워주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서두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이 장면은 마지막에서 다시 등장하고 존과 루시의 프로포즈 장면과 연결되면서 감독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조건 없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계산과 조건 속에서 상대를 따지고 결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장면을 흔한 현대사회 남녀의 결혼식이나 소개팅 장면으로 연출했다면 너무 평범해서 김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수미상관식으로 결말에서 다시 반복이 되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되었던 거죠. 주인공 루시는 뉴욕 맨하탄의 고급 결혼정보회사 어도우의 커플 매니저입니다. 고객들을 다루는 솜씨가 군계 일학이라 회사에서도 S급 인재로 평가하는 존재죠.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회원들은 무척이나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과정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대형편은 모르겠고 상대방은 최고여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진상도 적지 않습니다. 루시의 고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년이면서 20대 초중반 여성만 고집하는 남자. 39살인데 남자는 180cm 이상이어야 하고 연봉은 1억 5천 이상 전문직이어야 하는 여자도 흔합니다. 이런 고객들이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만 골라달라고 하니 환장하는 거죠. 루시는 진상 고객들을 만나도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내내하며 긍정만 하지도 않습니다. 객관화를 시켜주려 하고 가능한 한 좋은 조건의 이성을 매칭시키려고 하죠. 이런 여자라면 이미 결혼했을 법도 한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루시도 애인이 없습니다. 존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사소한 다툼 끝에 헤어진 상태입니다. 존과 루시는 연기지망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였죠.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건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만남 5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루시가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는데 하필 존의 연극 리허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약 시간에 15분 늦은 상태였습니다. 호텔 앞 유료 주차장에 자리가 났는데도 존은 시간당 $25의 주차비를 낼 수 없다며 계속 헤매기만 합니다. 루시가 예약 시간보다 20분 이상 늦으면 인당 $25의 위약금을 내니까 자기가 주차비를 낸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명백히 존의 잘못입니다. 애인의 기분을 망친 데다가 결국 주차비 이상의 위약금까지 내야 했으니까요. 돈도 명분도 잃는 한심한 결정을 한 겁니다. 존의 공상을 참지 못한 루시가 차에서 내려서 화를 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은 미워해. 그리고 그런 내가 너무 싫어. 5주년 기념일에 푸드트럭에서 밥 먹어도 상관없으면 좋겠지만 난 아니야. 내가 날 미워하는 만큼 난 내가 더 미워. 그리고 그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야. 정말 마음이 찡하고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슬픈 이별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장면은 이상적인 사랑과 냉정한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존과 헤어지고 난 후 루시는 사람을 숫자로 계산하는 머티리얼리스트가 됩니다. 키는 몇 센치, 나이는 몇 살, 연봉은 얼마, 자산은 얼마 등등 모든 것을 숫자로 요약할 수 있죠. 심지어 결혼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에게 결혼은 비즈니스라고 수정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시는 머티리얼리스트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기 객관화가 확실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지 않죠. 해리의 연봉을 묻는 장면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해리가 연봉을 밝히기를 꺼리자 루시는 자신의 연봉이 세전 8만 불이라고 먼저 밝히고 그보다 많냐 적냐 다시 묻습니다. 연봉이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하거나 당신 연봉 따위 내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죠. 자신은 연봉 3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배우자는 연봉 억대 이상 전문직, 서울에 30평 이상 아파트를 소유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여성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머티리얼리스트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머티리얼리스트는 자기 객관화도 확실해야죠. 조건을 따지려면 자신도 그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고 요구하든가 아니면 상대가 설득될 만한 다른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해리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교양까지 갖춘 결혼정보업계에서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남자이고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들에겐 그야말로 판타지 같은 존재입니다. 해리가 더 젊고 매력적인 여자들이 많은데도 루시에게 끌린 이유는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보지 못했다면 당신이랑 데이트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형처럼 가장 예쁘고 착한 부자 여자를 찾는 게 아니야. 게임을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을 찾고 있어. 당신의 물질적 자산 때문에 데이트하려는 게 아니야. 물질적 자산은 오래가지 않거든. 당신의 무형 자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 그게 좋은 투자야.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 역시 투자가 나온 마인드죠. 물질적 가치와 무형 자산에 투자한다는 해리의 말은 로맨틱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루시 입장에서 해리와의 관계는 거래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로를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물론 이런 점을 높이 사는 진짜 머티리얼리스트라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제안이긴 합니다. 해리가 루시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전 남자친구 존이 웨이터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존은 여전히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존은 좋게 말하면 낭만적인 이상주의를 대변하는 예술가지만 안 좋게 말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열등감에 찌든 남자입니다. 주차비 사건만 해도 열등감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 망한 거잖아요. 여자가 더 돈을 잘 버는 경우 이런 일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잊지 말아야 할 건 고집을 부려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루시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만 5주년 기념일에는 내가 사더라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고 싶다. 자, 레스토랑에 데려가지는 못할 망정 남자랍시고 이런 것조차 용납 못해서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결혼은 착하고 성격만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책임감과 현실 감각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애인이라도 무조건 거르는 게 정답입니다. 존과 해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중에 루시는 해리에게 좀 더 마음이 기우는 걸 어쩌지 못하고 데이트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루시의 마음을 갑자기 바꾸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첫 번째 사건은 해리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해리는 형과 함께 단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부러뜨린 후 다시 이어붙여 키를 높이는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 168cm이던 해리는 수술 이후에 10cm 이상이 커져서 많은 여성들이 기준으로 삼는 180cm가 넘게 됐습니다. 수술 이후에 해리와 형의 인생은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대우, 여성과의 만남 등 모든 것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공한 투자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시는 해리와의 관계가 비즈니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결혼은 비즈니스의 성격이 강한 이벤트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랑이 빠져 있어서 곤란하다고 생각한 거죠. 루시는 스스로 머티리얼리스트라고 공언했지만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을 따지는 걸 보면 완벽한 머티리얼리스트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 장면은 육체의 상품화가 반드시 완벽한 결혼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경험에 따라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관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리는 루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일부러 무릎을 굽혀서 수술 전에 키로 낮추고 대화를 이어가거든요. 만일 내 키가 이랬다면 절대로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수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으니 해리 입장에서는 루시의 생각에 공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비슷한 경험을 한 관객이라면 아마도 루시보다 해리의 생각에 더 공감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루시의 고객 소피가 데이트 중에 폭행을 당한 사건은 루시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해 처음엔 현실적이다가 나중에 너무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결론으로 끝나서 별로였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해리와 소피의 사건이 루시의 가치관을 한순간에 바꿀 정도로 충분히 충격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루시의 상사는 이런 일은 매치메이킹에서 흔하고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루시에게 4주 휴가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죠. 현대 결혼정보회사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도 사업상의 위험 정도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시는 다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사죄하기 위해서 소피를 만나러 가죠. 잔뜩 화가 난 소피는 루시가 자신을 싸구려 상품 처리하듯 넘겼다며 맹비난하는데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상대가 전과자라거나 혹은 장애가 있다거나 하는 심각한 결격 사유를 숨기고 있다면 모를까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남자를 챙겨주는 걸로 결혼정보업체는 책임을 다한 거니까요. 존과 루시는 다시 만나지만 존의 현실적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루시 역시 물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기에 만남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 전과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루시는 소피 사건과 해리와의 경험으로 남녀 관계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존 역시 이별 과정을 복귀하면서 그녀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존은 루시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너와 행복해지고 싶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말이죠. 매니저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도 하고 광고 오디션도 하면서 수입을 늘려보겠다고 합니다. 존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한 루시는 나 혼자서도 잘 보니까 걱정 말라며 존을 안아줍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자 물질과 사랑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까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게 결국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 완벽한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두 사람의 화해 무드 속에 원시인 부부가 다시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원시인 부부는 이제 2세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들의 프로포즈 장면은 기산이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존이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는 동안 루시는 때마침 상사로부터 뉴욕 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며 연봉을 원하는 대로 요구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사이 존은 들꽃을 꺾어 만든 반지를 루시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청혼합니다. 바로 원시인 남자가 여성에게 청혼한 그 모습 그대로 상대방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광경이죠. 비록 해리처럼 한 끼에 수백 불을 지불해야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이아 반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루시는 감동하며 존의 청혼을 허락합니다. 감동은 원시인의 사랑과 존과 해리, 루시로 대변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원시인들보다 더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결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경제적인 토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조건과 외모 등이 가장 우선시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모든 조건들에 앞서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의지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연애를 하십시오. 타인의 눈과 귀가 아니라 자신의 눈과 귀로 상대를 판단하십시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왜 기업에 맡기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평점은 7.5점입니다.